멈춰 있다 시간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국하이쿠연맹, 한국하이쿠 목요 강좌가 제 2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회부터 해서 겪고 녹록지 않았던 환경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의해서 20번째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지난 1회 때부터는 일본의 하이쿠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세 사람의 유명한 하이쿠 시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약 1년간 우리가 살펴봤던 마츠오바시오라고 하는 시인이어서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고바야시 이사의 작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향후 이 고바야시 이사의 작품이 끝나면 요사부소까지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 세 사람의 시인의 어떤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한국 하이쿠의 생산, 물론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시조문학과의 연계라든가 중국의 한시 등등과 해서 어떤 특이한 점, 차이점, 또는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접점에서는 어떤 교훈을, 또 어떤 가르침, 배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한 가능성을 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과 특히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미물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자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아주 인간적인 하이쿠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바야시 이사의 작품들 중에서 그 소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참새라는 소재하고요. 말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읊었던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를 낭송하기 전에 시의 낭송은 가볍게 우리 김수선 교수님에게 낭송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참새야, 비켜라 물러거라 말 지나간다. 아기 참새야, 비켜라 물러거라 말 지나간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완곡하게 이제 번역을 아기 참새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 참새라고 하는 이미지는 상당히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1990년대 우리 대한민국 강타했었던 여러분 잘 참새 시리즈 같은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어떤 풍자했었던 스토리가 많이 생산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우리가 벌레에도 익충과 해충이 있듯이 익조와 해조로 나눈다면은 단연 참새는 참이라는 이름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생활에 좀 악영향을 많이 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 소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작동되었는가를 살펴봤더니 일본의 하이쿠의 경우에는 상당히 코미디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이쿠라는 이 작품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웃음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히노에이락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프레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웃음이 과연 무엇인가? 웃음이 어떤 에너지를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덩어리인 것 같아요. 결국 일본의 하이카이라고 하는 이 시가 바로 우리네 예컨대 시조문학에서는 해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배해라는 말을 써서 서민적인 웃음이죠. 살아가는 웃음. 그러니까 슬픔조차도 웃음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하이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를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우선 첫 번째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참새야라고, 물론 아기 참새야라고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비키거라 이 참새 새끼들아 라는 개념의 어떤 속어적인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유화해서 아기 참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켜라 물러거라라고 하는 이제 7음절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하이쿠라고 하면은
첫 번째 구가 5글자고요. 두 번째가 7글자. 세 번째 역시 5글자. 이른바 17글자의 세계에서 가장 짧은 형태의 적용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하이쿠는 파격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그 글자 수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원칙을 벗어났다라기보다는 고바야시사의 서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새라고 하면은 보통 봄의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새가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것이 바로 3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3월의 가장 번식이 왕성한 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새의 어떤 습성을 잘 관찰한 고바야시사가 바로 인간계의 사건들과 조우로시켜서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마민족의 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거의 전무였습니다. 즉 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어떤 풍토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은 농사에 쓰는 말의 개념하고요. 이동의 수단으로서 쓰는 이른바 지금으로 보면은 지각적 거리든 실제적 거리든 그 두 거리를 줄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기관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그 말이 노쇠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고바야시사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고요. 바로 이동함에 있어서 그 시간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바야시사는 시골에 한적한 이 공간에서 그의 길을 가려고 하는 방해하는 요소로서 참새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참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방해하는 요소, 누군가가 어떤 서민적 요구에서 가려고 했을 때 방해되는 그러한 대표적 요소로서 작동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고바야시사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유지를 모아서 만든 대표적인 구집의 이름이 오라가하루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하면은 나의 소중한 설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나의 소중한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봄이라고 개념 자체는 일본의 정월의 개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구집에 수록된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 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새가 방해하는 인생의 길에 있어서 바로 이 말이 작동, 그 말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권력화된 어떤 제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새는 우리 소시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제거하는, 권력이 제시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감히 어떻게 소시민이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 역시 이러한 대권력 앞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민적인 그 모습을 참새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새는 어딘가나 갈 수 있는, 그러나 근데 철새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새에 불과합니다만은 참새는 이러한 의미로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익조의 어떤 이미지를 얻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값어치를 폄하되는 경우도 있어 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권력과 소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어떤 자연적인 질서에서 그 강요되는 질서 속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이 17글자에 불과한 하이쿠 작품 속에 다 녹아냈다라고 볼 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여기서 말이라고 나오는 것은 실제 늙은 마부가 모는 것과 같은 오세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마고람을 쓰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그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마라고 나타내는 계절은 일본 하이쿠에서는 3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1월, 정월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계절어이거든요. 하이쿠의 원칙은 사실은 한구 안에 계절을 나타내는 두 개의 계절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다당한 학설로서는 대체로 중마설은 조금 지양을 하고요. 늙은 말, 이동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소시민적 상징과 권력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크기와 힘 면에서 참새와 말은 엄청난 대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가 하나는 약자이고 하나는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존을 지향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풍토에 있지 않나라고 봐요. 말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새에 있어서는 위험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긴장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행동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상 그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일본에 이게 있어서는 하나의 삶의 한 방편이 아니었는가.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공생의 공간, 어떤 타협이라든가 어떤 절충안이 바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참새가 놀고 있었고요. 그 길을 비켜라라고 하는 늙은 마부의 고함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권력이 내재하는, 권력이 부여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시민적 삶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존재해야만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고바야시 이사의 작품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바야시 이사는 아주 미물, 지난번에는 모기가 나왔었고요. 지난 파리도 나왔다. 또 개구리가 나온다라든가 자그마한 미물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고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논지는 마치 그리스의 이솝이라든가 또 헤르메스라든가 이와 같은 동물의 우화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풍자하고 싶었던 그 서구의 지식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쿠 역시에도 하이쿠는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 자체를 시 속에 표명함으로써 인간적인 그 면을 가능한 한 제거시킴으로써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인간 세상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어떻게 보면 비평의 도구마 자체를 부인하면서 비평 너머의 어떤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바로 고바야시 이사가 의도했었던 또는 이것은 어떤 확신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자연을 또는 인생을 끊임없이 관찰하고자 했었던 곳에 바로 고바야시 이사의 시적인 정의 내지는 그의 의지 내지는 그의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 감각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략히 오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작품은 우리나라의 시조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너무 시의 영역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하고 방송 이후에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담론을 나누는 동안에 연결을 하려고 조금 아껴놨다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같은 담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바야시 이사는 여기서 가장 이 작품에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질서,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도 포함을 하거든요.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복을 해야 될 것인가 와 같은 이러한 두 가지 사조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대표적인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고바야시는 어떤 전복의 개념보다는 순응의 길을 선택했고 그는 철저히 관찰자의 자리에 만족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한국의 근대 시조에서는 참새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참새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묵직합니까?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벼운 존재, 시끄러운 존재. 예컨대 우리가 정몽주 선생의 모친께서 이런 시조가 생각이 나죠. 예컨대 까마귀 노는 거네. 백로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까마귀와 백로를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백로가 노는데 이황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황 선생이 바로 참새를 건드립니다. 백로가 노는 게 참새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중의 이정구 선생의 시조 역시 마찬가지로 참새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할 정도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새는 지난 우리 한국의 근대사와 더불어서는 지난 1960년대, 70년대 가난한 우리 셀러리맨들은 닭고기를 못 먹었어요. 먹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셀러리맨들은 참새구이를 먹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웃나라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 아마 보성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중국이 있기 전에는 지난 중국의 1970년대는 이른바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클래식한 그 모든 전통을 이른바 근대라는 이름에서 제거시킨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유감설 시대였거든요. 그때 규정한 것은 참새는 나쁜 것이다라고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역의 참새가 일시 소탕되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시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악으로, 절대악으로 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악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강요된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조작된 이미지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면들을 좀 낯설게 보고 좀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서민적이고 선량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새는 우리 이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존재 자체가 천원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이제 육아문학에서는 참새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조선시대를 통해 전 시대를 통해서 있어왔던 이미지. 그렇죠. 해소가 되는 거죠. 익조가 아니라. 오죽하면은 허수아비를 농락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참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 농부들은 반드시 참새가 제 요즘으로 말하면 추적이 되는 거죠. 그 추적에 대한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인간미를 피드백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아마 오랜 동안 인식되어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먹을 게 있나요, 참새가? 그래서 맛있어. 맛있어요? 그 희소성 때문에? 최근에 네, 좋습니다. 오늘 고발스 이사의 참새 시리즈입니다. 이 참새 시리즈를 마침으로써 제20회 목요 강좌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2부에서 지금 요 나라들이 유튜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편집돼. 다 편집되지. 쓸데없는 거예요. 많이 필요했어.